예고해드린 대로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미국 다녀오셨죠? 예. 예. 뭐 어떤 논의 때문에? 뭐 회의도 있었고요. 예. 자, 국제 정세 여쭤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였던 여러 정책은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상황은 뭐 이게 좀 마비 상태라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글쎄요, 뭐 외교의 꽃은 정상 외교인데 예. 정상이 없으니까 외교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그 외교의 꽃 정상회담을 못하고 대응을 못하는 데 발생하는 우려는 뭔가요, 교수님 보시기에? 그럼 뭐 중요한 사안들. 예.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예. 트럼프하고 푸틴이 얘기를 하고 일본 같은데 이시바 총리가 워싱턴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딜을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장관 수준이라든가 실무 수준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정상이 나서서 정상 외교를 통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 제일 중요한 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예. 외교에 차질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예, 우리로서는 지금 교수님 보시기엔 미국 정책에 비춰서 우리로서는 가장 미국과 먼저 얘기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뭐 지금 동맹 문제가 예. 있죠. 북한 핵 문제가 있죠. 예. 그다음 관세를 포함해서 통상 문제가 있죠.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은 트럼프 정책이 뭔가 도대체 지금 뭐 언뜻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고 어떻게 그 메가도 그렇고요. 과연 미국의 국익엔 도움이 되긴 되는 건가? 미국 입장에서 봐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책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갖는 인식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동맹 국가들의 미국이 일방적으로 펄만 줬다. 예. 미국이 봉이 됐다. 그걸 지금 되찾아야 되겠다. 예. 미국이 자기가 재임하는 동안은 미국 이익 우선주의다. 예. 미국의 중산층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동맹국으로부터 받을 걸 받고 미국이 더 이상 봉 역할을 예.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깔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 세계의 어떤 대장 역할을 하면서 얻은 게 있다는 인식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 없죠. 그러니까 예.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뭐 예. 개트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고 예. 브레튼 우드 통화 체제를 통해서 국제 통화 질서를 안정화시키고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를 만들어서 자유세계의 안보를 지켜서 미국이 패권적 지도국가로서 자리를 매김했고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됐지만 미국 자체도 많은 이익을 가져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걸 깨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만든 자유국제 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 미국이 손해보는 장사였다. 이제 그걸 깨겠다. 미국 중심으로 가겠다. 국제 질서를 존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완전 이제 역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미국이 위대하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방향이 다시. 자기들 이익 챙기는 데는 위대한 미국이 되겠지만 세계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같이 이제 루즈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러나 이제 미국 국민들 평가는 이럴 거예요. 정말 트럼프가 하는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미국 사람들 더 안전하게 만들었는가, 미국 사람들 더 풍요하게 만들었는가, 정말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올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이내에 아마 제일 중요한 건 내년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지금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미국인들의. 트럼프 지지 세력들은 아주 열렬하게 찬성을 하지만 제가 들렸던 게 LA, 샌프란시스코, 뉴욕을 들렸거든요.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주 같은 데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 지지 세력들인데 거기에서는 상당히 절망감이 상당히 강하고 그다음 미드웨스트, 선벨트, 텍사스 이런 쪽에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고 트럼프의 그러한 보호주의 무역 정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봉으로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챙기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런 지도자가 또 트럼프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미국 자체가 상당히 양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교 정책 그 본론적으로 아까 잠깐 교수님 언급하셨지만 전 세계가 다 손해를 보는데 미국만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 얽혀있는 세계에서. 그 현실적으로 상당히 세계의 과정 속에서 국가 간의 상호전이 상당히 심화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 되지 미국 혼자만 덕을 보고 다른 나라는 손해본다. 이미 1930년대 소위 beggar the neighbor policy라고 해서 이웃 국가 가난하게 만들면서 나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그 결과 나타난 게 2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의 정책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번에 쓰신 책이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의 내용이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제가 엮은 건데요. 예. 연세대학의 제임스 레니 대사 전 주한미 대사를 기념하는 제임스 레니 석좌 교수제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미국에서 저명한 학자들 10명을 예. 초청을 해서 예. 우리 연세대학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도 했고 저랑 또 대담을 하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엮은 건데 미국 외교 정책이라는 게 항상 밝은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두운 데도 있다. 미국 외교의 실패는 무엇인가, 그 원인은 뭔가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뭐 상당히 학자들만 온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저 로버트 갈루치 그 제네바 합의 이룬 사람 저 수잔 소언튼 저 미 국무부 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 이런 학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 결정자들 초청을 해서 했던 건데 상당히 솔직한 의견들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강조를 하는 게 미국이 황상 외교의 성공만 했던 게 아니고 실패한 것들이 상당히 많고 여기에서 학습을 해서 실패를 교정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죠. 미국의 대표인 실패는 뭘로 꼽고 있나요, 여기다? 가령 뭐 거기에서 보면 로버트 갈루치 같은 분은 사실상 제네바 합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서 2차 핵위기를 가져온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락전 침공한 거 대표적인 실패, 아프가니스탄 침공한 거 대표적인 실패, 테러와의 전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특히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존 아이켄베리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아주 자유국제주의의 열렬한 이제 주창자이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유국제주의 질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에 나선 것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 파국을 가져오고 빈부격차를 많이 가져오면서 미국 외교의 가장 큰 실패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교수님 아까 지적하셨지만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 놓은 질서 스스로 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인데요. 그걸 완전히 역순으로 해서 그 2차 대전 이후의 질서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리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우선 미국이 만든 질서라는 게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질서. 그다음에 WTO에서 무역 질서. 그다음에 브레튼우즈 IMF 중심으로 한 통화 질서. 그다음 나토. 미일 동맹, 한미 동맹 포함한 동맹 체제 이런 것들을 가져서 경제와 안보 분야에 상당히 견고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걸 하나씩 다 깨고 있거든요. 자, 세계 보건기구에서 탈퇴를 했죠. 유엔 분담금 22%를 내는데 전체 22% 내는데 지금 그걸 안 내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WTO에 분담금이 한 11% 되는데 그거 지불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고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를 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지금 나토 안 하겠다는 지금 입장을 펴고 있는 거니까 경제뿐만 아니고 안보 질서에 있어서도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 아주 위대한 질서인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나씩 다 깨고 있는 과정이죠. 그 깨고 있는 과정에서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동맹의 경우 더 자세히 얽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기도 동맹이 더 압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했던 적대적인 국가는 훨씬 더 편안하고요 보면. 그 동맹의 신뢰를 그렇게 잃어도 미국의 이익엔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깔려져 있는 게 그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한국, 일본 이런 미국의 아주 가까운 동맹들이 미국이 베풀어 준 혜택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안보를 누리고 있는데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대적인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 미국의 우호적인 동맹 국가들은 그동안 무임승차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값을 치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가는 이게 역현상이죠. 카나다 같은 이웃 국가, 동맹 국가고 가장 중요한 국가인데 카나다가 1차적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뭐 멕시코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트럼프 외교가 보여주는 가장 그 역설적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얘기 좀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민간 국가 지정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또 대응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시작은 외교부 설명한 게 좀 옳다고 보는데 저도 미국과 취재를 좀 했지만은 그러니까 아이다호에 있는 이제 핵 관련 연구소에 있는 한국계
이제 미국인 연구자가 예. 소위 그 원자로와 관련된 그 정보가 담긴 그 소프트웨어를 USB를 갖고 예. 이제 반출을 하려다가 예. 이제 적발이 된 건데 그게 시발인데 예. 그러나 뭐 제가 알기에는 미 에너지성에서는 한국의 동향을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한국에서 지금 핵 주권론, 핵 자강론, 예. 그다음 잠재적 핵 보유 예.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오니까 한국과 관련해서 핵 확산 체제가 핵 확산 금지 체제가 예.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에 그 집중적인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서 이제 그런 사건이 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민감 단계에 뭐 이스라엘도 타이완도 다 들어가 있는데 아주 낮은 단계로 넣었다. 예. 그러니까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역설적인 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와서 그 앨런 머스크가 지금 정부 지금 축소를 예. 한다고 해서 인원하고 예산을 감축하는데 에너지성이 제일 많이 좀 감축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지금 에너지성에서 신경 쓸 겨를이 없군요. 신경 쓰고 감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인데 예. 그러나 하나 중요한 거는 미국 에너지성이라고 하는 게 관심이 있는 게 특히 원자력과 예. 관련돼서 예. 이게 핵무기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건가 그 아주 그 핵심 기술이 또 유출이 되는가 이런 걸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그 핵무장 논의하고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걸 예. 인식해야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이 정치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지금 권력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특정 세력들이 핵무장과 관련된 그런 민감한 기술들을 미국으로부터 소위 그 탈취해 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것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불안감은 분명히 현실이군요.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미 에너지성 소속에 있는 예. 정보 및 방첩 국이라고 하는데 다루는 게 예. 단순히 핵무기 관련된 또는 핵 관련된 기술의 전이만 보는 게 아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예. 소위 그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이 그 우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연구원 그 유출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촉발자가 됐군요. 그게 트리거 메커니즘이 된 거죠. 예. 예. 자, 그렇다면 대북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좀 기대하는 분도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좀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정부로서 어려운 상대인데. 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대북 관련해서는 한 서너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결국에 하노이에서 시작해서 빅딜 해갖고 뭐 북미 수교부터 제재 완화 같은 걸 들고 나오면서 북한이 당장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지는 못할 테니까 핵 활동을 중단하고 갖고 있는 핵물과 무기를 감축시키고 점진적으로 비핵화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빅딜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북한이 트럼프의 의도를 가령 오산을 해갖고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공세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2017년 여름과 같은 화염과 분노의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행동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어디까지가 트럼프가 요구할 거라고 보세요? 북한에 대해서는 핵에 대해서는 일단 현존하는 핵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딱?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선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고 두 번째로는 핵이 갖고 있는 핵물질과 플루토늄하고 고농축 우라늄 그리고 핵탄두 이거를 감축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영변 핵시설 포함해서 갖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이제 해치시켜 나가는 이런 수순을 밟겠죠. 그런 어떤 구체적 목표는 아직 유지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 그 트럼프하고 해거세스 이제 국방장관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핵무기 보유국가로 개편하는데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할 거예요. 북이 핵무기 갖고 있는 걸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갖고 있지만 그러나 활동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핵물질과 무기를 부분적으로 감축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 취해주고 거기에서 뭐 북미 간의 국교 수교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이 핵 보유한 것을 우리가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간 북한이 점진적으로
소위 해체 나가라. 북한 입장도 예. 북미 관계 개선이 되고 북한에 대해서 안전보장이 된다면. 안전보장이 되고 미국의 예. 적대시 정책이 없다라고 하면은 북이 꼭 핵을 가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하는 게 외교의 문제죠. 그러나 예. 이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것처럼 전략적 소위 인내 정책 한다고 얘기하면서 예. 트럼프가 북한 문제 또는 한반도 문제에 관심 쓰지 않은 상태에서 예. 남북한 간에 티격태격하게 되면은 그 국지적 뭐 분쟁이 예.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예.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연장선상에서 북한하고 핵 협상을 통해서 예.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도 보면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게 우리에게 제일 바람직한 거고 예. 제일 피해야 될 것은 2017년 여름과 같은 화염과 분노가 상황이 오는 거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겠죠. 예. 북한은 미국에게 어느 정도 우선순위라고 보세요? 그러나 지금 하노이 이후에 북한의 정책이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과거에는 특히 1990년 이후부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할 거 없이 최고의 외교 정책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 미국하고 관계 개선에 있는 예. 건데 하노이 이후는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요? 거기에서 예. 이제 그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지원자를 얻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국하고 관계 개선에 목을 그 매지는 않지 예. 않을 것 아니냐. 이게 변수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전이 되면서 푸틴하고 트럼프 관계가 상당히 개선이 된다면은 푸틴을 통해서 북미 관계 개선의 어떤 물꼬가 뚫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걱정할 거는 코리아 패싱 문제. 예. 한국이 이러다 제외되는 것 예.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한미 간의 이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조해 나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겠죠. 예. 그러나 현실적 입장에서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지금 레버리지가 예. 지렛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미국만 갖고 있는 예.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미국하고 잘 협의해 나가면서 미국이 앞에 서고 우리는 뒤에 서면서라도 예. 결국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을 보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이런 접근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북미 수교 정도의 어떤 파격이면 북한도 상당 부분 양보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께서? 그러나 이제 북한이 걱정은 그걸 거예요. 네. 뭐 트럼프 행정부 와서 약속했다가 또 예. 다른 민주당 정부 들어와서 또 파기하면 예. 어떡하느냐. 소위 민주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정책의 단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예.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불식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설득하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약속을 어기면 너무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북한 입장에서 쳐다보면. 이란도 그렇고요. 저거 못 믿는데? 그럼 불신 상태에서는 어떤 파격적인 어떤 개선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자적 접근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예. 그럼 그런 협상에서 가령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 이란 딜을 할 때도 예. 거기에 EU에서 특히 독일하고 프랑스가 네. 관여를 하고 중국, 러시아 다 관여를 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북한 문제 해결하는데도 중국, 러시아도 관여를 하고 예. 한국, 일본 관여를 해갖고 그걸 풀어나가야 되겠죠. 예. 그 일각에서는요. 북한이 예를 들어서 ICBM 기술이나 뭐 잠수함 미사일 기술이나 이렇게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기술만 안 갖는다면 실질적으로 용인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분석을 하는 분도 계시던데 거긴 동의 안 하시는 건가요? 뭐 이제 그게 주로 얘기하는 게 예. 그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가져서 미 본토를 위협하지 예. 않는다면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뭐 있느냐. 예.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예. 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 딴북한 간에 남의 일어나는 문제다. 건데 예.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측에서 핵 보유하려고 하는 예.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고 뭐 한국이 핵 보유하면은 일본이 핵 보유를 할 거고 예. 그럼 동북아 전체 핵 도미노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미국이 그냥 용납할 수는 없겠죠. 도미노를 용납할 수는 없을 이유는 뭐냐?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정말 큰 소위 큰 소리를 치는 거는 예.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예.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기 때문인데 예. 한국과 일본, 대만이 좀 더 핵무기 가지면 미국과 왜 신세를 집니까? 예. 그럼 미국의 패권적 지위도 약화가 되고 동북아의 안보는 더 불안해지고 예. 전략적 안정성은 더 와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원치는 않을 거예요. 예. 시간이 언제 거의 다 돼버렸습니다. 근데 대만 문제는 어떻게 좀 바뀝니까? 오바마 때랑 아니면은.
글쎄요. 그 대만 문제 같지만 정말 시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아, 그건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대만 사태가 상당히 시급하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은 2027년 중국 인민해방군 100주년 기념해 갖고 결국에 중국이 대만을 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중국이 그 이전에 군사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우매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할 만큼은 그렇게 우매하지는 않기 때문에 절대 전쟁을 피할 거고 시진핑 주석도 실용적 사람이니까 소위 대만 문제 갖고서 중국의 경제와 안보 자체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각기 다른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의 능력 현상 유지. 저는 현상 유지하는 상태에서 파국은 피하려고 할 것 아니냐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